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미래, 도대체 언제가 미래일까요? 사실은 0.001초도 논리적으로는 미래입니다. 사람에게는 이 정도 예지력이 있다, 이런 얘기도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말하는 미래는 수십 년 혹은 수년 뒤에 우리의 삶을 두고 하는 말일 겁니다. 오늘 미래를 예견하고 가급적 좋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기를 역설했던 학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래, 그것은 현재의 결과이고 현재는 과거의 결과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지금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의 현재는 어떠십니까? 우리 경제의 미래를 들여다볼 오늘을 분석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2016년 6월 30일 목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입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미래학자 에빈 토플러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 학자가 한국의 미래를 두고 한 말이 고스란히 맞아떨어졌다, 이런 뉴스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값싼 노동력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경쟁력을 새로 찾아라, 이런 얘기들이었는데요. 경기 침체와 수출 부진으로 한국의 주력 산업 흔들리고 있다는 것도 바로 이와 유관된 얘기일 겁니다. 이게 비단 글로벌 경기 침체만의 원인은 아닐 것이다. 특히 경쟁국인 중국, 우리의 기술력을 이미 추월했기 때문에 차별화가 안 되고 있고요. 업종별 위기라든가 인력 문제도 시급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보고서를 낸 산업연구원 조철 주력산업연구실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주력산업의 수출 위기는 여러 번 언급이 됐었습니다. 지금 한 번도 반등하지 않고 계속 하락하고 있고 그 폭만 조금 줄어들었다 는 정도인데 도대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걸로 알 수 있을까요? 작년에는 한 8% 정도 전체 수출이 감소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력 산업은 9.6%가 감소를 해가지고 주력 산업이 훨씬 더 많이 이제 감소를 한 그런 상황이었고,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전체가 한 10.8% 줄어들었고, 그런데 주력 산업은 11.8%. 그러니까 지금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이 더 많이 떨어지는 그런 양상이죠. 그래서 올 하반기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나아지는데 2%대 정도로 하락한다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작년 하반기가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좀 기저효과 형태인 것 같아요. 특별히 그 수출 상황이 좀 나아졌다고 보기는 좀 힘들고, 디스플레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OLED 같은 새로운 어떤 신제품이 좀 수출이 좀 많이 되어서 이제 하반기에는 조금 늘어나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이제 일반 기계나 이런 쪽도 이제 베트남이나 이런 쪽에 좀 이제 수출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해서 플러스로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하반기에도 별로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요즘 경제 상황을 좀 질병에 비유하자면 만성 질환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미 계속적인 이런 불황형 흑자 그리고 수출 감소가 걱정인데요. 좀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력 산업 이러면 보통 어떤 산업, 어떤 업종들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주력 산업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의 수출이나 생산에 비중이 컸던 그런 품목들입니다. 무려 비근하게 12개 저희 연구원에서 업종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걸 다 말씀드리면 힘들고,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정유, 그다음에 이제 IT 쪽의 가전,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주로 주력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들 들으시면 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잘 먹고 사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 그런 품목들입니다. 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이 방송 끝날 때 애국가 나올 때 보면 이 반도체 공장에서 반도체 만드는 것들도 나오고요. 또 커다란 배가 바다를 가로지르는 장면들도 나오는데 6월 수출 실적 올해 처음으로 2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율이 조금 줄어들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좀 긍정적인 신호로 돌아서는 것 아닌가. 지금 또 글로벌 경제는 더 어렵지만 이런 걸로 봤을 때 좀 괜찮게 봐야 되나,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작년이 이제 하반기부터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전이 워낙 안 좋았다.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서 감소폭이 좀 줄어든 걸 가지고 조금 나아졌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섣부른 판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망이나 이런 거 할 때 기저효과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작년에 이제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높게 이제 이렇게 전망하거나 뭐 좀 높아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데 사실은 뭐 그 높아진 것도 아니고 이제 마이너스는 여전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좋은 형태로 판단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예, 기저효과 얘기 여기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됩니다. 하반기에는 지금 브렉시트에 따른 여러 가지 글로벌 무역 질서라든지 이런 변화들 또 엔화 강세 같은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수출이 조금 낮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가격 경쟁력 면에서 원화가 유리해졌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효과들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엔저 덕을 좀 봤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또 이제, 엔저 부분이 사실은 영향이 사실은 그렇게 크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엔저 때문에 조금 수출이 감소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뭐 일본의 어떤 경제 체제 자체가 뭐 네. 해외 생산에 이런 부분도 많고 이래가지고, 일본 내에서 이제 수출하는 부분이 예전만큼 그렇게 많지가 않는 상황이라서, 네. 사실은 우리가 엔저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됐던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또 엔고가 된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렉시트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에 이제 우리가 영국에 수출하는 부분은 뭐 우리 전체 수출의 뭐 1.4%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네. 일단 영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큰 뭐 충격은 없을 거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뭐 세계 경제 자체가 좀 불안해지면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주로 수출을 많이 하는 데가 개도국 쪽인데 네. 지금도 개도국이 안 좋아서 우리 수출이 부진한 측면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이제 더 악화될 수 있는 여지들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어쨌든 상시적인 변수,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해석이 다를 수 있는데요. 지금 수출 부진은 뭐 여러 차례 분석이 되고 있고, 여기에 생생경제에도 많은 경제학자들이 나오면 항상 지적하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글로벌 경기 침체, 세계적인 경기 둔화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도 있다.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해서 좀 뉴스가 되고 있는데, 특히 경기 부진이 후발국과의 어떤 경쟁 부분에 있어서도 지켜볼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보면은 이제 주로 후발국들이 저희들하고는 시장이기도 하고 또 경쟁국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지금 후발국들이 경기가 다들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도 품질이나 기술력을 향상시켜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한쪽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또 시장이 안 좋으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어떤 해외 쪽으로 경쟁이 심해지는 부분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단가가 하락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단가도 하락되면서 경쟁도 심화돼서 물량도 줄어들고 이래서 전반적으로 수출이 줄어드는 그런 형태로 지금 변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예, 지금 뭐 반도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업종이 이 말씀하신 후발국, 나중에 뒤늦게 산업을 시작한 이런 나라들과의 경쟁 심화 때문에 수출 부진이 유발됐다. 언뜻 보기엔 그래도 한국에서 만든 품목이 메이드 인 코리아가 훨씬 더 품질 면에서 좋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조금 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실태가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주로 이제 뭐 설비 투자를 많이 해서 하는 장치 산업 같은 경우가 이제 크게 문제가 되는데 철강하고 이제 석유화학 이런 쪽이 상당 부분 이제 뭐 경쟁력에 별 차이가 없는 네. 그런 형태고 또 이제 가전이라든지 우리가 잘 아는 휴대폰 뭐 이런 쪽도 지금 뭐 경쟁력이 후발국에 비해서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 아직까지 이제 뭐 자동차나 조선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기계 쪽, 일반 기계나 이런 쪽은 조금 이제 부질이나 기술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앞서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특히 이 중국을 안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뭐 샤오미라던가 뭐 화웨이 이런 제품들과 관련해서의 어떤 위기를 한번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중국과의 경쟁이 심각한데 사실은 지고 있는 부분들도 벌써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조선, 철강 이런 쪽 구조조정 얘기 나올 때마다 이 공급 과잉 얘기할 때 중국 얘기를 빼놓지 않거든요. 이 중국의 수준 어느 정도로 저희가 그 위험성 혹은 심각함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석유화학이나 철강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이제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의 품질이나 기술을
경쟁력을 가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대신에 가격은 우리보다 훨씬 더 싸거든요. 네, 인건비 결국은 부분 때문이겠죠? 예, 인건비 부분도 그렇고 뭐 거기는 이제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구매 경제도 좀 존재하고 그래서 뭐 재료 구입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보다 더 싸게 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이미 이제 가전이나 뭐 휴대폰이나 이런 쪽도 우리랑 뭐 경쟁을 뭐 치열하게 하고 있는 뭐 그런 형태이고 이제 기계 부분만 조금 우리가 이제 앞서 있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뭐 조선도 뭐 그 우리가 이제 지금 공업 선종을 주로 많이 만드는데 이런 쪽도 지금 중국이 진입해 온 뭐 LPG선이나 이런 쪽도 지금 진입해서 이제 지금 뭐 우리랑 경쟁을 하고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래서 향후 이제 5년 정도 되면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가 기술력이 중국에 비해서는 떨어지는데 중국이 이 시스템 반도체 설계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대신에 우리 이제 메모리 쪽만 우리가 이제 경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이 메모리 쪽에 진입하려고 지금 무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국가적으로 뭐 자기네 내수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해라 이렇게 지금 정치권에서까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참 저희가 관련해서 뭐 해외 기업들을 지금 인수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다른 데서 그 잘 안 내놓고 있고 이래서 이제 지금 애로를 겪고 있긴 한데 네. 뭐 자차 개발이나 이런 것들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반도체 인력 관련해서 139 이런 말도 나돌았습니다. 뭐 1년 동안 3년치 연봉을 뭐 9배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파격적인 혜택으로 인력을 끌어가고 있는 면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조금 먼저 선제적으로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좀 대비 얘기는 뒤에서 여쭤보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중국 얘기가 나온 김에 여쭤봅니다. 예, 사실은 이제 그게 뭐 반도체 부분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기술력이나 뭐 품질 관리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뛰어난데 사실은 지금 이제 뭐 조선업 구조조정이나 이런 데서 지금 인력들이 방출되게 되면은 가장 우려되는 게 이제 중국 쪽으로 가서 이제 오히려 우리 경쟁력을 깔아먹지 않을까라는 네. 걱정이 되고 있고 이게 뭐 자동차도 그렇고 특히 이제 반도체가 중국이 가장 그 애로를 특히 메모리 반도 쪽에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쪽의 어떤 인력을 이제 데려가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저희 차원에서 그게 뭐 정부가 어쩔 수 있는 부분들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회사 차원이나 전 사회적인 차원에서 좀 이런 부분들을, 인력들을 보존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조철 연구실장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조선업에 있어서의 용접도 굉장히 고도의 숙련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상황마다 다르고 배의 모양 따라 달라서 그런데 이 인력이 빠져나가면 또 결과적으로 엎친 데 덮친 게 될 텐데 혹시 아직은 그래도 중국과 비교해서 우리가 좀 그나마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주로 이제 기계 분야 쪽이고, 네네. 예, 뭐 IT 쪽은 아까 그 반도체 쪽이 메모리 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도 아직까지는 뭐 기술적으로는 조금 우리가 앞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쪽은 공급 능력을 최근에 많이 늘려가지고 지금 뭐 일반적인 LCD나 이런 쪽은 지금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 OLED나 이런 쪽은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기술력이 앞서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예. 그나마 좀 앞서 있는 부분들이 위안이 되고 있고 조금은 또 여러 가지 고민점이 되고 있는데 이런 주력 산업의 어떤 수출 위기, 앞서 말씀하신 글로벌 침체뿐만 아니라 이런 경쟁 또 후발주자들의 어떤 위협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산업 구조, 업종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지금 말씀드렸던 12대 주력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비중이 점점 줄고 있거든요. 대신에 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화장품, 의약품, 뭐 그다음에 플라스틱 제품 뭐 이런 쪽에서 네네. 그 지금 계속적으로 수출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품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력 업종 내에서도 좀 고급 브랜드라든지 고급 제품, 뭐 프리미엄 제품 이런 쪽, 그다음에 핵심 부품 소재 뭐 이런 쪽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수출이 좀 이제 늘어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제 그런 이제 수출 구조의 변화를 보시게 되면은 결국은 계속적으로 어떤 신상품, 신제품, 어떤 첨단 제품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산업을 계속 변화시키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수출을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계속적으로 기존의 사업에 집착해 있는 한에는 계속적으로 중국이 쫓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쇠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그러면 계속적인 어떤
구조조정, 우리가 구조조정을 얘기할 때 굉장히 특별한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구조조정이 일상화돼야 된다는 게 상시적으로 예, 상시적으로 혁신을 위한 구조를 바꾸는 일들, 어떤 주력을 바꾸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산업연구원 조철 주력산업연구실장이었습니다. 경제 탐구생활. 네, 어려운 경제 매일매일 벽돌 한 장 한 장 쌓듯이 쉽게 공감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금방 또 경제 이야기도 쉬울 것 같습니다. 경제 탐구 생활. 정답 맞춰주신 분께는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A수 알칼리 생수 한 박스 드리고요. 여행 스케치의 콘서트 나무야 티켓도 드립니다. 또 일산 원마운트 워터파크 티켓도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문자, 또 스마트폰 앱 예스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오프닝과 또 인터뷰 때 살짝 언급했던 이름이 오늘의 퀴즈입니다. 미래의 충격, 권력이동, 제3의 물결. 이 정도까지만 나오면 웬만한 분들은 누구 이렇게 답이 떠오를 겁니다. 오늘 뉴스에도 많이 등장했는데 이 책의 저자이자 미래학자로 알려진 이분, 향년 87살, 87세로 타계했습니다. 대표 저서인 제3의 물결을 통해서 정보화 사회가 도래하고 인류 사회가 제조업 기반에서 지식과 데이터 위주의 사회로 이동할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기도 했고요. 예리한 통찰력과 또 사회 변화 방향을 제시하면서 전 세계 지도자와 기업인에게도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우리나라도 말할 것 없겠죠. 특히 한국 기업에 대해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저수익 제품과 서비스 또 공기업만이 생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는데 섬뜩하게도 그 이야기가 맞아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권력 중에 힘으로 하는 권력, 돈으로 하는 권력, 지식으로 하는 권력 중에 지식 권력이 가장 미래에 유용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분이죠. 미래학자, 이분은 누구일까요? 이분 이름 전부 다 쓰면 5글자입니다. 생생경제 1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퀴즈 정답 많이 보내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준상입니다. 5남매의 맏형, 한 여자의 남편, 2아이의 엄마, 9직원의 대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힘써온 당신의 또 다른 이름은 사장님입니다. 그런 당신을 이제 노란우산 공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연 300만원 소득공제는 물론 압류 금지로 보호받고 연 복리 이자에 상해보험 무료 가입까지 노란우산 공제와 함께하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사업이 끝난 후에도 든든합니다. 사장님의 희망자산 노란우산 공제.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경제와 관련해서 가장 뜨거운 뉴스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한계 기업, 좀비 기업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자도 해결이 안 되는 기업들인데요. 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자도 갚기 어려운 한계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도 과잉 수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이런 관행 막을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문제의 조선업, 드디어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제 톱뉴스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빚을 낸 이유는 여러 가지이겠지만 결국 빚을 갚아야 하는데 이게 어려운 한계 가구 점점 늘어난다고요? 네, 우리 경제 뇌관 이렇게 하면 늘 가계부채가 거론이 되는데요. 네. 사실 빚을 얼마나 내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얼마나 잘 갚고 있는지 그리고 갚을 능력이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를 보니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네. 이 작년 3월 말 기준으로 한개 가구는 134만 가구로 1년 전에 비해서 4만 가구 늘었습니다. 이 한개 가구의 정의는 금융자산이 없는 가구 중에서 처분 가능 소득 중 원리금 상환이 차지하는 비중, 이거를 우리가 DSR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비율이 40%를 웃도는 가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빚을 갚아라 이렇게 요구를 할 때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처분하지 않으면 갚을 수가 없는 경우인 건데요.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총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부실 위험 가구도 111만 가구로 1년 전보다 3만 가구 늘었습니다. 이 문제는 금리가 올랐을 때 이들 가구가 받을 충격인데요. 한국은행이 금리가 만약에 1%포인트 올랐을 때를 가정해서 추정을 해보니까 한개 가구는 9만 가구, 그리고 부실이 위험 가구는 6만 가구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정말 걱정되는 뉴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계들을 들여다봤을 때 이 재무가 건전하지 않아서 더 큰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 처분 가능 소득에 비해서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니까 3월 말 기준으로 145.6%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지난해 9월 말에는 140.7%였는데요. 6개월 만에 4.9%포인트 상승한 겁니다. 이거는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연평균 상승폭인 3.1%포인트를 크게 웃도는 수준인데요. 네. 이 가계부채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이 처분 가능 소득 증가세는 제자리 걸음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이 주요 선진국에 비교해서 좀 높은 수준인데요. 네. 국제 기준으로 통계를 다시 내보면 2014년 말 우리나라의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4.2%로 나옵니다. 이게 미국은 113.4%, 일본은 129.2%,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 23개국의 평균치가 135% 정도인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은 거죠. 네. 처분 가능 소득, 결국 쓸 수 있는 그런 돈을 말하는 건데 돈도 없고 또 갚을 돈도 없고 참 큰일입니다. 자, 접촉사고로 범퍼에 살짝 기스가 났다. 그러면 제가 가해자가 아닐 경우에 상대가 100% 보상할 경우에 대부분 범퍼를 아예 통째로 바꾸시거든요. 이제 이런 게 좀 불가능해진다고요. 네, 그동안 접촉사고로 인해서 가볍게 긁힌 정도는 사실 덴트 같은 간단한 보건 수리만으로도 원상 회복이 가능한데, 네. 아예 범퍼를 갈거나 문짝을 갈아치우는 식의 수리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보험 적용되는 김에 아예 새 걸로 갈자, 이런 어찌 보면 과잉 수리였는데요. 그래서 사고 발생 후에 범퍼 교체율이 3년째 70%를 넘어섰습니다. 당장 차가 깨끗해지니까 차 주인은 좋겠지만 결국 사고를 낸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데요. 이런 과잉 수리를 줄이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달 1일부터는 경미한 손상에 대해서 수리할 경우에는 범퍼 교체 비용이 아닌 보관 수리비만 지급이 되는데요. 여기서 경미한 손상이라는 거는 자동차 기능이나 안전성을 고려했을 때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도 외관상 복원이 가능한 손상, 이런 걸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범퍼가 살짝 긁히거나 갓길 찍힌 경우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일단 교체율이 그동안 높았던 범퍼를 대상으로 기준을 먼저 마련했고 앞으로는 차량 도어 등에 대해서도 기준을 따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예, 불필요한 과잉 수리 피해야 되는데 요즘은 또 이 주차 감지 센서가 있어서 또 필요 불가결하게 더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지난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 상생 노력을 얼마나 기울였는지 이런 평가 결과가 나와 있네요. 네, 동반성장위원회가 오늘 2015년 동반성장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요. 133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포스코, 대충 25개 기업이 가장 높은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인 우수,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인 양호를 받은 기업이 각각 41곳, 46곳이었고요. 네. 21곳이 가장 낮은 단계인 보통을 받았는데요. 어디가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나 한번 봤더니 네. 요즘 문제 많은 기업이죠. 대우조선 해양이 있었고요. 여기에도 거론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금호석유 화학이나 오리온, 하이트 진로, 한국 야쿠르트, 홈플러스 이런 것들이 포함됐습니다. 이 동반성장 지수는 대기업의 상생 노력과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해서 개량화한 지표인데요. 네. 이게 지난 2011년 도입된 이후에 올해까지 5차례 평가가 진행이 됐습니다.
쭉 보니까 삼성전자가 5년째 이제 뭐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요. SK텔레콤과 SK종합화학은 4번, 뭐 현대차와 기아차, 후웨이는 3번 이렇게 받아서 최우수 명예 기업이 됐습니다. 예, 중소기업이 없으면 또 대기업도 생존하기 어렵다라는 것 다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앞서 등장했던 대우조선해양이 속해 있는 이 조선업, 요즘 전체적으로 경제의 먹구름인데 드디어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은 결정이 됐네요. 네, 뭐 정부가 예전에도 예고를 했었죠. 결국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이 특별고용지원업종이라는 거는 대량 해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정부가 지정을 해서 고용유지 지원금이나 뭐 재취업 훈련비, 체불이 임금 지원, 뭐 이런 각종 혜택을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 네. 이 제도가 지난해 도입이 됐는데요. 그 첫 대상으로 조선업이 지정된 겁니다. 조선사와 협력업체 등 7,800여 개 업체가 올해 7월 1일부터 1년간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네. 지금 조선업이 뭐 수주 절벽을 겪으면서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또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이제 내년 말까지 최대 6만 3천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측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조선업 지원 대상 중에 대기업 3사는 빠졌네요. 이게 약간 노동 갈등 문제 때문이죠? 네, 뭐 약간 괘씸죄에 걸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이렇게 대기업 3사는 제외가 됐습니다. 뭐 이곳들은 상대적으로 수주 물량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할 여력이 크다. 뭐 이런 게 정부의 설명인데요. 네. 대부분의 조선사들이 지금 뭐 법정 관리나 자율협업 이런 것들을 진행 중인데 이 대형 3사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협력업체와 임금 수준이나 근로조건에서 차이가 크니까 당장 지원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네. 뭐 그런데 한편에서는 뭐 이 대기업 3사 노조가 지금 구조조정에 굉장히 반발해서 파업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고용 지원을 좀 압박하듯 활용하겠다.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정부는 대기업 3사에 대해서 일단 노사의 자구계획 이행 의지 그리고 노력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고 하반기에 2차로 지원 대상이 추가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참 여러 가지 또 논란을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물량팀이라고 불리는 이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도 좀 더 촘촘하게 나와야 될 텐데 걱정이네요. 해외에 직구하시는 분들 많은데 통관이 빨라질 수 있다. 그전에는 좀 물건 살 때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게 좀 간소화됐네요. 네, 뭐 해외에서 직구를 하게 되면 뭐 배송진지를 거쳐서 국내로 들어오게 되는데 뭐 대충 이런 특수 화물들은 그동안 좀 수저법으로 통관이 처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당 3,000건 정도밖에 처리를 못해서 뭐 연말에 블랙 프라이데이 같이 해외에서 대대적으로 세일을 하는 기간에는 통관에만 시간이 한참 걸렸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는 상당히 빨라질 것 같습니다. 관세청이 인천 세관에 특성화물 전용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7월 1일부터 통관 서비스를 시작하는데요. 이 센터에는 자동화 라인이 갖춰져서 시간당 3만 건, 그러니까 기존 대비 10배 속도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수수료도 낮아지는데요. 특성화물 통관 수수료를 건당 500원에서 320원으로 낮추고 국내 배송 단계에서는 이 중간 집하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 지역별 물류 거점으로 직배송하도록 해서 배송료가 2,500원에서 평균 1,800원 이하로 내려가게 됩니다. 예, 또 직구하시는 분들한테는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한 오전 11시 때 이런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갑자기 증권시장에도 나돈 말이라고 하는데 이건희 회장 사망 설이 잠시 돌았죠. 네, 오전에 뭐 메신저로도 그렇고 뭐 SNS도 많이 돌았는데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사망했고 오후 3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뭐 이렇게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뭐 청와대에도 이미 보고가 됐다. 좀 구체적으로 내용이 돌았는데요. 그래서 뭐 기자들도 여기저기 취재를 해보고 또 사실 여부를 확인해보고 했는데 삼성그룹은 사실 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건희 회장이 지난 2014년 5월에 급성 심근 전색으로 쓰러져서 지금 2년 넘게 삼성 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뭐 심폐 기능은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예전에도 몇 차례 뭐 이렇게 비슷한 소문이 돌기도 했었는데요. 증시에서는 뭐 여러 가지 작전설이 나돌기도 했는데 오늘이 상반기 마지막 날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결산을 앞두고 좀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주식을 파고 파는 이제 소위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는데 네. 뭐 이걸 위해서 루머를 퍼뜨린 거다. 뭐 혹은 이제 공매도 제도가 바뀌니까 그에 앞서서 미리 이렇게 좀 고의적으로 소문을 낸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2% 넘게 올랐고요. 뭐 삼성물산이나 삼성 SDS 같은 삼성그룹 지배구조 관련주도 4% 안팎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예, 작전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금감원이 들여다보기로 결정했으니까요. 혹시라도 뭔가 나오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톱 뉴스 중에 톱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뭐
가계 재무 건전성 악화도 될 수 있을 텐데요. 네. 뭐 경기가 좋아서 소득이 많이 늘고 빚을 갚는데 별 문제가 없으면 걱정이 없을 텐데 지금 사실 경기도 별로 안 좋고 뭐 브렉시트 같은 외부 변수들이 생겨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네. 이럴 때일수록 뭐 리스크 관리를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뭐 전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건전성이 필요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가게가 무너지는데 국가가 안전할 일은 없겠죠. 오늘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대12 권소영 기자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더불어 함께 사는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라디오 경제 김호성의 생생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알면 도움되는 세무회계 이야기 똑똑한 경제생활 네, 세무회계 들여다보면 창업을 하건 혹은 직장생활을 하건 경제생활을 조금 똑똑하게 해서 내게 이득이 되고 또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도 똑똑한 경제생활을 도와주는 사람, 똑경사, 현대회계법인의 손정한 회계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엘빈 토플러 책은 읽어보셨나요? 뭐 한번 읽어본 것 같긴 한데 잘 기억은 잘 안 나더라고요. 워낙 두꺼워서 학교 도서관에서도 엄두를 못 냈었는데 네. 저는 빌려다가 앞장만 읽어봤거든요. 예. 저도 비슷한 것 같은데. 예.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퀴즈를 내드렸는데 이런 예. 대화를 한번 먼저 시도해 봤습니다. 예. 자, 지난번 얘기 조금 이어서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뭐 어떤 먼저 좀 이어가 주실까요? 아, 네. 지난번에서요? 예.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건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 사업을 하실 때 네. 뭔가 이제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하고 실제 실적이 어떻게 되는 건지 네네. 예, 그 차이에 대해서 뭐 이렇게 또 차이의 원인이 뭔지 그런 네네.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러면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한 것 중에 뭐 고정 비용이다, 또 변동 비용이다 이런 얘기 기억나실 겁니다. 사업을 하면서 그런 재무 계획이랄까 또 변화에 대한 계획이 없다 보면 결국은 자기의 어떤 경제적 흐름, 돈의 흐름을 모른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된다 얘기를 했었고요. 이렇게 좀 계획을 세우거나 안 팔린다고 무조건 할인하지 마라. 이 얘기 기억나네요. 네. 예. 이런 게 없을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그런 계획이 없으면 뭐 기존 고객들한테 뭐 불만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정가를 주고 샀는데 갑자기 뭐 계획도 없이 할인이 돼 버리면은 뭐 나는 왜 이렇게 비싸게 샀냐 뭐 이렇게 클레임이 네. 올 수도 있고요. 그거 말고도 또 이제 다른 한편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세무적으로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 네. 예,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네. 예를 들어서 뭐 모든 분들한테 할인을 해주는 게 아니라 뭐 일부 거래처만 높은 할인율을 하면은 이거는 세무상으로 접대비로 볼 수 있습니다. 아, 이를테면 커피 전문점을 차렸어요. 앞에 어느 학교가 있습니다. 네. 그 학교 교무실 선생님들한테만 특별 할인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면 그거는 괜찮고요. 그건 괜찮습니까? 그런 예, 거는 예. 아, 괜찮은데 예, 예. 그런 특정 그러니까 그거 정도만 하더라도 이제 그건 또 약간 뭐 기술적인 부분이긴 한데 네. 그거는 이제 그 정도만 해도 세법에서 보는 건 그거는 이제 불특정 다수인데 네. 그게 아니라 뭐 한두 거래처를 뭐 손실이 날 정도로 너무 할인을 해주거나 뭔가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예. 그런 경우는. 보통은 이제 제약사가 이런 쪽이 뭐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예, 세금을 추징당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 할인 계획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제대로 세워서 좀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 또 분식회계 말 지금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정리하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도 지금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얘기가 또 기사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좀 설명 부탁드리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이제 재무제표 부분부터 먼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재무제표 하면 다들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니까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뭐 장사꾼이 손해보고 판다는 말하고 뭐 노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말 그리고 뭐 노인이 빨리 죽고 싶다는 말이 뭐 3대 거짓말이라고 돼 있는데요. 아, 네. 예, 뭐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말 이제 가게 가서 물건값을 깎아달라고 얘기하면은 네. 항상 그 주인분이 하시는 말씀은 절대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깎아줄 수가 없다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남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네. 그거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보시면은
남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작은 규모지만 사업을 시작하시는 주변 분들 보면 이 재무제표 얘기를 하면서 내가 드디어 재무제표를 읽을 수 있게 됐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재무제표가 뭔데라는 아주 원초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하는데요. 또 앞서 말씀하신 노처녀가 시집 안 간다. 요즘은 자발적으로 안 가시고 더 행복한 삶을 사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자칫하면 저희가 성차별이 될 수 있어서 자, 그런데 이 재무제표를 해석한다라고 감격에 겨워하는 사업자 친구 얘기를 제가 살짝 해드렸는데 재무제표는 결국 남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약간 성적표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이제 재무상태표하고 재무상태표는 자산하고 부채로 부채 자본이 구성되는데 네. 그거는 이제 회사가 망할지 안 망할지 그거를 이제 표시해 주는 거고요. 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이 손익계산서를 보시면은 매출하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얼마 팔고 남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분식회계도 역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식회계,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럴듯하게 꾸며낸 이 이익이라든가 손해 부분을 알아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분식회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실제 남는 게 없거나 아니면은 손실이 나는데 그런데 이제 많이 남으면서 팔리는 것처럼 표시하는 것 또는 이익은 고사하고 팔리지조차 않는데 많이 팔리고 이익이 많이 나는 것처럼 표시하는 것들이 이제 분식회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도 한번 인터뷰를 하면서 표를 봤는데요.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똑같이 1,100만 원을 버는데 A는 1월 달에 100만 원을 벌고 12월 달에 1,000만 원을 법니다. 그리고 B라는 회사는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에서 버는 거죠. 예. 그런데 미래에 들어올 소득인데 실제로는 2월부터는 8월까지 없는데 있다라고 1,000만 원을 잡아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 회사들이 분식 가능성이 아주 높죠. 예, 지금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예,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장사가 잘 되든 매출이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외상으로 물건을 샀거나 아니면 은행에 차입금이 있을 때는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무조건 기일이 되면 반드시 갚아야 하고 또 직원 월급 같은 경우에도 월급날이 되면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팔아도 손실이 나거나 또 이제 팔리지 않으면은 당연히 자금이 부족했을 거지 않습니까? 예, 돈이 부족해지겠죠. 예. 네. 그러면 금융기관에 가서 돈을 또 더 빌리거나 아니면 기존 주주나 아니면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서 이제 투자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재무제표에 안 팔린다고 내지는 손실이 많이 난다고 그러면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거짓으로 잘 팔리고 이익이 많이 나는 것처럼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예, 이번에 지금 뉴스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이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만 해도 전세 자금을 빌리거나 집을 구하기 위해서 은행에 가면 제 소득을 다 보여드려야 돼요. 얼마 버는구나. 그러면 그 이상은 어렵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업은 사실 1억밖에 못 버는데 저희 10억 법니다 이렇게 뻥튀기 해놓고 사실은 더 많은 돈을 대출받고 알고 봤더니 1억도 못 벌 수 있는 회사인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왜 이런 비리가 일어나는지 여러분들도 메커니즘을 이제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분식을 해서 좀 2-5번 질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분식을 해서 이익이 없는데 이익이 많이 나는 것처럼 해서 법인세를 내잖아요. 쉽게 말하면 버는 돈에 해당하는 세금을 기업은 내게끔 돼 있는데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약간 스토리가 있는데요. 네네. 예전에 이렇게 세금을 내가 잘못해서 많이 냈으니까 네. 돈을 돌려달라는 게 경정 청구라고 얘기하는데요. 네네. 그런 이제 분식을 하는 회사들이 나중에 2-3년이 지난 뒤에 나는 분식을 했다.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냈으니까 경정 청구를 해서 세금을 돌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국세청에서는 못 돌려주겠다. 너희들이 거짓말을 해서 그렇죠. 세금을 냈는데 이 법원에서는 이제 돌려줘라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법을 좀 이제 국세청이나 이제 국회에서 바꿨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돌려는 주겠다. 대신에 경정청구는 경정청구한 날로부터 몇 달 이내에 돈이 나오는데 네. 당장은 못 돌려주겠고 5년 이내에 그것도 또 납부할 법인세액이 있을 경우에 네. 5년간 이제 균등해서 돌려주는 걸로 환급해 주는 걸로 네. 그렇게 법이 돼 있습니다. 결국은
잘못했으니까 이걸 그냥 고스란히 줄 수는 없고, 예, 조금 더 깐깐하게 따져서 천천히 나눠서 주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이 분식회계 세금 문제 이런 것까지 지금 연계해서 저희가 들어봤는데, 물론 이게 작은 규모 회사도 이런 뭐랄까요, 유혹에 빠지기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 또 재무제표를 짜거나 회계 상황을 들여다보시는 분들은 그렇죠. 근데 이게 자칫하면 범죄나 혹은 더 큰 불이익으로 갈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생활과 관련된 이슈로 약간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변 분들 보면은 요즘은 좀 그런 얘기가 뜸하긴 한데 이 자식한테 증여세 자식한테 이제 자기 재산을 물려줄 때 증여세 내는 부분에 대한 문의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과거에 뭐 어느 금액 이상은 낼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또 삼성 관련 또 미확인 이 부정확한 뉴스들이 돌아서 더욱 이런 얘기가 관심이 올랐는데 어떻습니까? 자식한테 증여세를 부과해야 됩니까? 재산의 규모에 무관하게? 증여세를 모든 증여 활동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네. 그런데 뭐 보통 분들은 나는 재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무슨 이렇게 세금까지 내야 되냐 그렇게 네.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있는 게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그 부모 자식 간에 증여를 했을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는 네. 세금을 납부 안 하셔도 됩니다. 증여세를. 부모 자식 간에라고 네. 한다면 제가 뭐 이를테면 아직 어리지만 저희 아이한테 자, 얘 또 5천만 원 이럴 경우에는 세금이 없다. 그런데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5천만 원은 아니고 네. 2천만 원까지만.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2천만 원 이런 경우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런데 이제 뭐 그런데 5천만 원이면은 뭐 새로운 사업을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뭐 급한 경우가 아니시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증여를 하면 이제 사 전에 이제 그 돈을 주시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상속이라는 거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이제 돈을 이렇게 증여를 하는 건데. 네. 그 부분 중에서 이제 상속세는 만약에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다면은 10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아, 상속의 경우에는 이제 사후에 아버지나 혹은 가족이 갖고 있는 재산을 이제 물려받게 되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셔도 쉽게 말하면 어머니가 살아 있어도 12억까지는 10억까지는 상속세를 안 내도 된다. 예. 앞서 잠깐 증여세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좀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부모가 자식한테 미성년자가 아니고 성년인 경우에 5천만 원까지는 그냥 증여했을 때 특별히 이 세금이 붙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아버지 5천만 원, 어머니 5천만 원 이러면 사실 자식 입장에서는 1억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이제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원칙인데요. 네. 하지만 위 공제하는 금액 5천만 원 내지 2천만 원은 뭐 배우자를 포함해서 뭐 할아버지, 뭐 증조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할머니 다 포함해서 10년간 5천만 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은 네네. 예를 들어서 아버지한테 2천만 원을 증여를 받고 그다음에 어머니한테 5천만 원을 증여를 받았다. 네. 그러면은 처음에 2천만 원은 증여세를 납부 안 하시고요. 네. 그다음번 이제 5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은 이미 공제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3천만 원만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고 2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식 입장에서 5천만 원이 넘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군요. 자, 증여할 때 일부가 이제 손자한테 증여할 경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를테면 자식이 있고 그 자식에 또 손자가 있잖아요. 막 아까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라고 했는데 아들한테 5천만 원, 아들의 딸에게 2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손녀를 하면은 왜냐하면 원래 증여를 하면은 증여세나 뭐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네네. 그걸 한번 뛰어넘을 수 있으니까 어차피 재산이 많은 분 입장에서는 어차피 손자한테도 돈이 갈 거니까 그 부분을 미리 이제 납부할 유인이 있는데요. 네. 그런 것을 이제 그런 증여세 회피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자에게 증여를 할 경우에는 네. 증여재산가액의 30%를 가산합니다. 아, 네. 그리고 미성년자인 손자 등에게 20억을 초과해서 증여하는 경우에는 40%를 가산합니다. 네. 물론 이제 뭐 불가피한 사항 말씀드리면 이제 아들이 사망해서 어쩔 수 없이 손자에게 네. 증여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가산하지 않습니다. 예. 자, 어차피 손자한테 줘도 뭐 세뱃돈도 그렇잖아요. 손자한테 세뱃돈 주시면 결국 어머니들이 다 수거를 해 가시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다라는 것들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상속 증여와 관련해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오늘은 일부러 좀 시간을 더 드렸는데도 얘기를 나누다 보면 또 금방 얘기를 다 못 나누는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자식에게 또 형제에게 또 이렇게 돈이 오가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그 금액에 대해서 회계 세무 정보를 잘 모르실 경우에는 세금을 맞거나 여러 가지 또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귀 기울이시고 주변에 있는 회계사나 전문가들한테 좀 여쭤보고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회계법인 손정환 회계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이번에 하이트가 새롭게 바뀌었다네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샷 해버렸네. 넘어가는 맛이 좋은 올뉴 하이트. 원샷은 하이트. 요즘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2017년형으로 업그레이드. 더 경제적으로. 실속 있는 베이직 드림 출시. 더 안전하게. 빈틈없는 8개 에어백. 더 다이나믹하게. 이지트로닉 변속기까지. 더 넥스트 스파크. 이러니 잘 나갈 수밖에. 일부 모델 제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당첨자는 7744님입니다. 정답 엘빈 토플러. 방송 잘 듣습니다. 예, 잘 들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들 저희가 잘 듣고 있습니다. 원마운트 티켓은 6655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부의 미래 제3의 물결 감명 깊게 봤는데 돌아가셨다니 아쉽네요 하셨습니다. 네, 또 장거리 화물차 기사님이신데요. 저희가 번호를 알아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거리 화물차 운전기사도 듣고 계신데요. 생수 한 박스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예, 7715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